들어갑니다. 1문단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로 어떤 행위가 형법상 범죄 행위로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금부터 이 글에서는 어떤 조건이 성립했을 때 그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행위로 성립하는지를 설명해 줄 거예요. 형법상 범죄 행위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두 번째 줄에 적혀있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차적으로 모두 별표 해놓을게요. 순차적으로 충족해야 되니까요. 구성요건 해당성이 해당되면 위법성 여부를 따지러 넘어갈 거고요. 위법성 여부가 확인이 되면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러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해야 우리는 그 행위를 형법에서 얘기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한다. 2문단 첫 번째 성립 요건인 구성요건 해당성은 어떤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형법상 규정된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명칭 그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가리킨대요. 이때 구성요건으로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상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까지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문장 자체가 구성요건으로 행위와 결과를 모두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해서 보조사 사용되어 있잖아요. 행위와 결과를 모두 요구하면 그 사이에,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과관계 밑줄 그으시면서 그럼 당연히 문장 반대 해석도 할 줄 아셔야 돼요.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건 이 둘을 모두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인과관계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행위와 결과 둘 중에 하나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겠네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살짝 상식적인 접근.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결과만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뒤집어 씌울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무런 짓을 하지 않았는데 길 가다가 옆에 있는 건물이 불탔다고 해서 나를 범죄자라고 취급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행위가 없이 결과만 요구하는 경우는 없을 거고요. 운이 좋아서 결과까지 유발되진 않았지만 내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반대 해석, 구성 요건으로 만약에 행위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인과관계가 필요 없다는 얘기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성립 요건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성립 요건인 위법성은 전체 법질서에 위배된다는 가치 판단으로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면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추정된다. 주의 포인트 두 가지. 위법성은 법을 위반한다라는 의미긴 하지만 이때의 법이요, 특정한 하나의 법률을 가리키는 게 아닌 거죠. 형법상 범죄 행위라고 해서 위법성, 형법에서 규정하는 거에 위반됩니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법질서를 아울러 봤을 때 그것에 위배된다라고 판단되면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면, 다른 말로 바꾸면 첫 번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요건이 위법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 당연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말이겠네요. 하지만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더라도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소멸시키는 사유인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체크하겠습니다. 위법성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부르는 거고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면 말 그대로 위법성이 조각조각 나서 사라진다는 얘기니까 위법성이 사라져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첫 번째 조건에는 해당했지만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최종적으로 이 행위는 범죄 행위로 성립되지 않겠네요. 맞는 말이네요. 그럼 당연히 위법성이 성립한다는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말로도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위법성 조각 사유의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타인에 대한 폭력이 형법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당방위에 동그라미 하시면서 정당방위는 범죄가 아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주의사항,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정당방위인 거예요. 그럼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동들은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유형에는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을까요? 형법상 규정된 범죄의 유형은 구성요건 해당성과 관련된 표현이니까요. 구성요건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인 위법성으로 내려와서 위법성이 있네 없네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모든 건 순차적인 과정이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면 위법성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거로 이 정당방위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 주의해 주셔야 돼요. 얘가 첫 번째 요건에는 해당하니까.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유형에는 해당할 거고요. 다만 그야말로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아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범죄 행위로는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범죄 행위로 성립된다라는 표현이랑 범죄의 유형에 해당한다라는 표현이랑 다른 거니까 구별해 주시고요. 그대로 세 번째 요건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성립 요건인 책임은 행위자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다는 성질을 의미한다. 책임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사회적 비난을 할 수 있다는 의미래요. 그러면서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인 거죠. 그런 경우라도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지 않다면, 책임이 없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 이때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인 책임 조각 사유 역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예로 강요된 행위가 있다. 강요된 행위 체크하시면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면 책임이 없어져서요. 책임을 소멸시키는 게 책임 조각 사유일 테니까 책임이 없어져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 범죄 행위로 성립하지 않는다인 거예요. 마찬가지 강요된 행위도 똑같이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 구성 요건 해당성은 충족했을 거고요. 두 번째 요건, 위법성 여부도 충족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인 책임 여부를 따져서 얘는 책임이 없구나 라는 판단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강요된 행위 마찬가지 빨간펜으로 적을게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범죄의 유형에는 해당할 거고요. 위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위법하기도 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는 없으니까, 책임은 질 필요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범죄 행위는 아니었다 라고 정리해 주셔야 되고, 범죄 유형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위법이 아니어서, 다른 말로 바꾸면 합법적인 행위여서 범죄가 아니게 된 정당방위랑 구별해 주셔야 돼요. 이때 있는 강요된 행위는 위법한 행위이기는 했어요. 위법한 행위이기는 했지만 강요된 거라서 내가 하고 싶어서 저지른 위법 행위는 아니니까 형법상 책임을 물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범죄 행위로 인정하지는 않겠다라는 거고, 특히 법지문 읽으실 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니, 위법한 걸 저질렀는데 책임이 없다고 범죄가 안 되면 이 사람은 아무런 처벌도 안 받는 거 아니냐, 그건 부당하지 않냐, 그런 생각은 이 지문에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형법상 범죄 행위로 인정받지 않은 거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른 민법이든 사법이든 다른 어떠한 법률상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혀있는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이게 뭔가 부당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다른 의미가 아닐까라고 곡해해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3문단 내려갑니다. 3문단.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는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눌 수 있다. 카테고리 제대로 나눠주셔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의 종류를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구별해서 설명해 주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 문단까지는 분명히 어떤 경우에 범죄 행위로 성립하느냐의 문제였어요. 범죄가 될지 안 될지의 문제였다면 3문단 이하부터는 이제 모두 범죄 행위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그 범죄 행위로 인정된 경우에 고의와 과실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거로 3문단 이하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이 문단에서 얘기했던 요건 3가지, 구성 요건 3가지가 충족된 경우인 거죠. 이 문단에서 얘기했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서 범죄 행위로 성립을 했다면 이제 3문단으로 내려와서 그 범죄가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따지는 거예요. 이때 고의범은 계속 이어갈게요. 고의범은 행위자가 죄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그게 고의잖아요. 의사를 가지고 저지르는 거. 그런 것으로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마음속의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역시 고의범에 포함하고 있다. 문장 끊어가지고 따로따로 정리 잘 해주셔야 돼요. 고의범은 말 그대로 의사를 가지고 행동한 것입니다. 이 고의범은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범죄 사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인식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데 범죄가 발생할 줄 몰랐는데요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때의 고의범에는
진짜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그 의사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저지르진 않아도 다른 모종의 이유로 범죄 사실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어. 범죄 사실이 발생할 걸 알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가만히 용인, 방치한 거죠. 내버려 두고자 하는 마음속에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래도 똑같이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면에서 미필적 고의범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는 고의범이 대부분이지만 실수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죄를 범할 의사는 없지만 의사가 없어서 고의는 아니지만 부주의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의 과실로 인한 범죄인 과실범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을 두어서 처벌을 하고 있다. 대부분은 의사를 갖고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지만 의도가 없어도 실수로 일어난 범죄도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문단, 과실은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유무와 형법상의 과실범 규정에 따라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 먼저 인식의 유무에 따라 과실의 유형을 나누면 이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유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과실범을 나눌 거예요. 그렇게 유형을 나누면 명칭 그대로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통화를 하다가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통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 중 통화 행위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으면 말 그대로 운전자의 행위는 인식 없는 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식을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운전 중 통화 행위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했지만 주의해서 운전하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통화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때의 운전자의 행위는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인식 있는 과실인 거죠. 다만 여기 적혀있는 표현 중에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분명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인식은 했어요. 했지만 그 뒤에 적혀있는 거. 주의해서 운전하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거야. 내가 조심만 한다면,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교통사고를 일으킬 의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했지만 내가 조심해서 안 일으키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고의는 아닌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범죄를 과실, 실수로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의 두 과실은 형법상 취급에는 차이가 없고부터 중요하거든요. 체크. 형법상 취급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형법상 똑같은 과실로 취급해요. 그리고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 영향 X 하시면 사실 당연한 얘기예요.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인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과실범으로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명칭 자체가 인식이 없는 과실이고 인식이 있는 과실이잖아요.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과실 여부가 갈라지는 건 아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하지만 두 과실을 구분함으로써 인식 있는 과실을 미필적 고의와 구별할 수 있다. 인식의 유무가 형법상에도 차이가 없고 인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과실 여부가 갈리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거 두 개를 개념상 구별하는 이유가 마지막 문장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인식 있는 과실은 미필적 고의랑 구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 어떻게 구별되는지 이미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고 인식 있는 과실이 있습니다. 인식 있는 과실은 어쨌거나 과실이에요. 둘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둘 다 그런 범죄 발생에 위험성이 있다. 사고 발생에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인식했다는 건 동일한 점. 하지만 차이점, 인식 있는 과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 범죄, 그러한 사고를 일으킬 의사는 전혀 없었고요. 그야말로 실수로 저지른 거고 그에 비해 미필적 고의는 어쨌거나 고의니까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는 거라고요. 내가 적극적으로 저지르지는 않아도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필적 고의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위에 있었던 이 자동차 운전기사의 예시를 가지고 설명하자면 자동차 운전기사가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했지만 내가 사고를 내지 않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다면 인식 있는 과실이 되는 거고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하긴 했는데 뭐 치여도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러한 사건 발생을 용인, 내버려둘 의사가 있었으니까 고의가 되겠네요.
오문단. 다음으로 과실은 형법상의 과실범 규정에 따라 통상의 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나눌 수 있는데부터 또다시 과실의 종류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형법상 과실범 규정에 따라 이제 3가지 종류로 나눌 거예요. 4문단과 5문단 둘 다 과실의 종류지만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 이들은 법정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형의 차이 동그라미 하시면서 4문단에 있었던 표현이랑 비교할까요? 아까 4문단에 인식 있냐 없냐의 문제는 형법상 취급의 차이가 없다 했잖아요. 얘네 2개가 대조되는 표현이네요. 형법상 취급의 차이가 없다는 건 법정형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였던 거고요. 법정형의 차이가 없다는 건 징역을 1년 살지 10년 살지 그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과실로 본다. 그럼 반대로 지금부터 읽는 통상의 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 등은 어떤 과실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징역을 1년 살지 10년 살지 차이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업무상 과실은 시작되네요. 업무상 과실은 업무가 계속적, 반복적인 수행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통상의 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법정형의 차이가 있다고요. 뭐에 비해서? 통상의 과실에 비해서 업무상 과실이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 근거를 제대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말 그대로 업무상 과실이에요. 업무를 수행하다가 어떠한 실수가 일어나서 범죄 행위가 생긴 건데, 근데 이때의 업무는 보통 사람들이 직장에서 하는 일은 똑같이 반복적인 일들, 비슷비슷한 유사한 일들이 계속되는 거니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행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거 밑줄 그을게요.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높거든요. 비슷비슷한 일을 늘 반복해서 수행하니까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할지 훨씬 더 예견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하는 걸 통상의 의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보통 통상의 경우에 통상의 일반인들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위반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할 사안은 너무 많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예상하지 못한 사안들도 너무너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업무에 비해서 이 통상적인 주의 의무는요, 어떠한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낮은 거죠.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예견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업무상 과실을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한다 라고 적혀 있는 거고, 이게 문제로도 나왔던 표현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때 업무상 과실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게 업무여서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그냥 높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러한 결과 발생을 예견했는지 하지 못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결과 발생을 예견했다, 예견하지 않았다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실제로 예견을 했건 못했건 원래는 예견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을에 똑같은 비슷한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니까 당연히 예견할 수 있었어야 했거든. 그래서 업무상 과실은 훨씬 더 높게 처벌된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이 경우 계속 이어지는 거, 이 경우 업무는 결과 발생 야기 행위의 내용이어야 하며 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단어가 너무 나열되어 있어서 당황스럽긴 한데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때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 업무는요, 키워드 체크, 결과 발생을 야기하는 행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요, 특정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여야 한다는 거예요. 요건으로 행위도 있어야 되고 결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우리 이문단에서 읽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둘 사이에 뭐도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 이와 무관한 결과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특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요. 인과관계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 중과실은 명칭 자체가 스포일러죠. 중대한 과실일 거예요. 중과실은 통상의 과실에 비해 주의 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통상의 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마찬가지 중과실도 무겁게 처벌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비교고는 일반적인 과실, 통상의 과실이네요. 이때의 중과실은 정말 극히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충분히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요. 위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견 가능성 높음.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예견했는지 안 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당연히 예견할 수 있었어야 했거든요. 예견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되더라. 여기 있는 세 가지 과실은 형법상의 규정 자체가 다르게 적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실을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법정 형벌의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지문 설명 끝. 33번 문제,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되고, 1번,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볼 수 없다. 강요된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아니라 책임 조각 사유였으니까 1번부터 바로 틀린 선지였네요. 2번,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가 없더라도 행위만으로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지문에 노골적으로 적혀있진 않았지만 행위와 결과를 모두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적혀있는 문장을 통해서 반대 해석해 주셔야 되는 거였어요. 행위와 결과를 모두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결과 없이 행위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추론해 주셔야 되는 선지. 3번, 어떤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바꾸면 몇 번째 조건을 성립하지 못한다면, 첫 번째 구성 요건 해당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당연히 범죄로 볼 수 없죠. 맞는 말. 4번, 어떤 행위가 형법상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 성립의 세 가지 요건을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해야 한다. 순차적으로 모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맞는 말. 5번,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행위와 결과를 둘 다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성 요건상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 맞는 말. 34번 문제, 가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되고, 아까 지문 읽으면서 설명했어요.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는 공통적으로 둘 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어쨌거나 얘는 과실이라서 의사는 없는 거고요. 고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사는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감안했을 때 정답이 5번이 됩니다. 행위자가 자기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의 유무,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고의와 과실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35번 문제,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되고, 1번, 기억과 니은은 업무로 인한 결과 발생 가능성을 얼마만큼 예견했는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진다. 아까 지문 읽으면서 강조했던 거, 얼마만큼 예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얼마나 예견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니은은 업무상 과실이라서 이미 특성 자체가 예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예견을 못했는데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니은 자체가 원래 예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법정형을 더 무겁게 처벌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것. 2번, 기억과 디귿은 주의 의무에 대한 태만의 정도 차이를 기준으로 나눈다. 태만의 정도 차이, 디귿 중과실이요. 정말 극히 태만이 주의 의무를 거스른 경우에 처벌을 받는 거였으니까요. 3번, 니은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행으로 인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기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맞는 말이었죠. 업무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유사한 행위를 수행하니까요. 4번, 디귿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맞는 말. 5번, 기억에서 디귿은 형법상 과실 행위를 세분화한 것으로 법정형의 차이가 있다. 중요한 성질이었죠. 맞는 말. 36번 문제, 윗글을 참고했을 때 보기의 판결문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되고, 밑에 적혀있는 보기 내용 중에 우리에게 유의미한 부분만 체크할게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여차저차한 사건에서요, A씨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매장 밖으로 나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했다는 얘기네요. 인식은 일단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 손님과의 다툼으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내려졌는지가 중요한 거죠. 판결문 내려갑니다. 판결문. 피고인 A씨는 세 번째 줄, 잠금 상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B씨에게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였으니까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라고 해서요. 아, 과실이 인정되었다는 얘기네요. 과실 여부를 따지는 재판이었으니까요. 그러면 피고인 A씨는 과실범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말인즉슨 아까 위에서 체크한 것처럼 인식은 있었고요. 그에 비해 의사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으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 거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과실범으로 인정이 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거, 이미 이 A씨가요 형법상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범죄 행위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중에서도 과실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본 거예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조건을 모두 순차적으로 충족했을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선지로 내려오시면 1번 A씨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해 A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겠군.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 있다?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고요. 당연하죠. 범죄 행위에 해당하니까요. 맞는 말. 2번 A씨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식한 점은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쳤겠군. 인식이 있었던 건 맞지만 인식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과실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선지가 되네요. 세상에는 인식 없는 과실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3번 A씨가 손님과의 다툼으로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책임 조각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겠군. 책임 조각 사유가 인정이 되면 책임이 사라져서 범죄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책임 조각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는 말. 4번 A씨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해 B씨가 상해를 입게 된 점을 형법상 규정된 범죄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겠군. 범죄 행위가 맞지라는 표현 아니었죠? 범죄 유형에 해당한다는 건 구성 요건 해당성을 충족한다는 말이었고요. 어쨌거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범죄 행위로 인정된 거니까 맞는 말. 5번 A씨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 소홀로 타인을 다치게 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겠군. 위법성 두 번째 조건이니까 당연히 충족됐을 거예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동그라미 1번에 있었던 세 번째 조건까지 모두 인정이 된 것이다. 여기까지 2세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